이번 G7 정상회담과 미국과 EU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CVID와 중국에 대한 확실한 압박을 가할 것을 동맹국들과 공동성명을 통해 약속했습니다. 보이스 오브 워싱턴은 서울과 워싱턴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조은진 우리 공화당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들어봅니다. 조은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또 만났네요. 예. 네. 자, 오늘 거기 날씨는 어떻습니까? 그 날씨는요? 여기는 거의 뭐 비가 오다 말다 뭐 오다 말다. 그런 날씨는 아닙니다. 네. 미국은 바빴습니다. 일주일 동안 뭐 G7, 나토, 유럽 뭐 그냥 푸틴 정신없이 바빴는데 거기도 아주 바쁜 것 같아요. 한국도. 오늘은 키워드에서 한국의 정치 배신자들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한국의 그 젊은 그 청년이 뭐 당대표가 됐다고 지금 난리를 치기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젊은 피 수혈이라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젊은 피 좋아하다가는요 국가가 전복될 수가 있어요. 젊은 피도 피 나름이지 독성이 붙은 피 수혈하면 사람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뭐 세대 교체니 젊은 피니 하는데 난 그 말이 아주 그렇게 좋지 않게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조은진 대표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당대 지금의 국민들이 바라는 세대 교체는 옳다고 보고요. 네. 국민의힘이 왜 이준석 같은 저런 좀 뭐라 그럴까 덜 익은 또 국가의 정체성이나 이 미래에 대한 확고한 대한민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저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은 지금까지 정치하는 사람들 잘못했다는 거예요. 특히 국민의힘이 이 죄 없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촛불 쿠데타 당시에 지금 그 국민의힘을 바치고 있는 유승민계나 김무성계 또 그 당시에 바깥에서 있던 사람들이 그가 들어왔는데 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나라를 이렇게 개판치니까 뭐 이렇게 자기들이 나서지 못하고 또 탄핵에 대한 또 반성도 하지 못한 어정쩡한 상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좌파 독재가 국회에서 일당 독재를 하고 악법을 만들어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탈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유우파의 역사를 지금 사회주의 역사로 바꾸고 있는데도 네. 저항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정치인에 대한 심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심판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는 참 좋을 텐데 이준석이라는 제가 볼 때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 또 이준석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퀴즈라고 오늘도 뭐 이런저런 또 이용을 하던데 박근혜 대통령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다. 결국은 그러면서도 탄핵은 정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탄핵이 정당했다고 얘기하면은 근본적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인정해야 되고 그 정권의 태생, 정통성이 없는 것도 정통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 탄핵의 문제는 이제 서서히 탄핵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현재 국민들이 볼 때는 두 가지 국민의힘의 당원 특히 이제 권리당원들은 이준석이 어설프다 하는 행동이나 여러 가지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정당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세죠. 그런데 아무튼 바깥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 이 불의를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왜 모르냐? 언론이 덮어버리고 언론이 정반대의 거짓으로 혹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재단을 해서 보도를 하고 좋지 않은 부분만 보도했지 않습니까? 이 탄핵 거짓 탄핵의 연장선상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탄핵에 대한 부분에 분노하는 국민들 또 국민의힘의 지금까지 4년간의 이 의원들의 그 불종의 행태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준석 당대표라는 이러한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왔다. 저는 뭐 사실 어처구니 없다고 보는 거고, 또 이번에 출마했던 당대표들이 다 탄핵파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 누군가가 당대표를 나와서 했으면은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을지 모른다. 이런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글쎄, 그 한국에는 그 배정자 동생 배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특히 정치인들이 그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데, 그 미국이 이번에 그 젊은 그 피가 당선된 데 대해서 여기 그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게 단련이 되고 노하우를 알고 머추어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왜 그 대통령을 젊은 피로 바꿔야 되는데 왜 80살 먹는 바이든 노인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국회에 가면은 거의 뭐 80살 이상 된 분이 꽤 있어요. 그거는 그 노련미, 노하우를 알고 그 다음에 젊은 애들, 이제 젊은 청년들은 몇 명 끼워서 걔들을 앞세워서 그냥 무대에 뛰게 만드는 것이지, 걔가 나서서 뛰지는 못해요. 젊은 애들. 지금 아마 그 되자마자 여야정 협의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야정 협의체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악법이나 지금 자유경제 침탈에 또 체제 침탈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되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야정 협의체를 한다는 건 문재인 정권의 지금까지 악행이나 이 부패, 또 일당 독재, 또 정권 독재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예측한 대로 그들은 여야정 협의체를 하면서 좌파들이 이준석을 대단히 이용할 겁니다. 지금 이준석 되자마자 좌파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특히 방송들이. 그래서 제가 보는 그런 견지로서는 이 사람들이 분명하게 자기들이 좌파 정권 재창출이 힘들면은 개헌의 수순을 밟겠구나. 그래서 여야 연정이라는 노무현 정신을 내세우고, 또 지금 뭐 저항하지 못하는데 3분의 2에 10여 명밖에 부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개헌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좌파들이 결정적으로 정권을 잃겠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상황까지도 전개한다.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가 저는 뭐 올해 안에 대단히 큰 실수를 하고, 또 기존 대권 후보들하고의 갈등, 또 바깥에 있는 외국 자유파 국민들에 대한 갈등, 그렇게 오늘은 뭐 태극기 세력들까지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태극기 세력들은 굉장히 진중한다고요. 또 애국심도 강하고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같이 여야정 뭐 협의체를 하든 여야 연정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같이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분, 특히 우리 공화당은 탄핵이 정당했다 하면 그건 뭐 저희들이 영원히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의 정치인들이 특히 우리 우파가 갑자기 이렇게 망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그 선거 때가 된다든지 정치적으로 뭐 당선되면은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상을 잘 모셔야지 복을 받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전부 우르르 뭐 광주로 가고, 또 무슨 노무현 뭐 거기 가고, 김대중이 가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당선돼서 박정희 대통령 묘지에 제일 먼저 간 사람 나 보지를 안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우파로서 자유 보수 정강 보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거고, 네. 하나는 좌파 언론이나 언론들의 그 매도가 두려운 건데, 가는 길이 옳고 가는 길이 정의로우면은 사사로운 옆에서 이런저런 비판 혹은 매도 이런 데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5.16 경력 60주년에 구미 박정희 대통령 각하 생가를 가서 참여에
참 말씀을 드렸는데 비교해놨어요. 김종인 씨가 5.18에 가서 꿀 앉아서 우는 모습하고 제가 5.16 혁명 60주년에 아무도 누구 한 사람 화환도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 공화당에 가서 꿀 앉아서 참여하는 대통령을 나라를 살려주신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지 못하는 우리 민족, 우리 국가, 우리 정치인들 또 박근혜 죄 없는 대통령이 4년 3개월 감옥에 계신 데 대한 정말 이 대통령을 뵐 수 없는 그런 참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를 했어요. 5.18의 김종인과 구미 박정희 대통령 각하 생가에서의 조원진을 비교해서 제목이 그런 겁니다. 누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자인가.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지금까지 건국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고 또 그분을 기리지 아니하고 박정희 대통령 구국의 영웅이죠, 영웅. 전 세계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그 구국 철학, 경영 철학, 국가에 대한 경영 철학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기리지 못하는 민족 또 나라가 돼버린 데 대해서 저는 안타깝고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건국의 이념,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 정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 정신 이 세 가지의 정신들은 우리 가지고 가겠다. 그분들의 잘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 그 시대에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잘못된 거짓이고 너무나 잘못된 불이었다. 뭐 우리가 말하던 대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사실은 쿠데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진희박 기자께서 여로에 많이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조 대표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만났던 그 싱크탱크 AEI의 그 에버스테인 선임연구원 아시죠? 예, 그분이 어저께 뭐 여기 방송국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6.15 그 김정은과 문재인의 6.15 합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둘이서 했던 얘기를 미국에서 한 번도 미국에다가 얘기를 해주지 않았대요. 그러니 둘이서 뭔 얘기를 했는지 어떤 과정을 했는지 설명도 없고 이래서 don't trust. 그래서 남북 대화는 이걸로서 미국이 더 이상 신뢰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그 문재인 정권에서 미국에 대한 잘못된 김정은의 시그널을 전달했습니다. 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양쪽 다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동을 했고 미국에 가서 백악관까지 찾아가서 북핵쇼를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북핵쇼가 김정은의 실질적인 얘기를 전달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에서 어느 정도의 각색이 들어간 거다. 그 다음에 북한의 행동을 보면은 뭔가 맞질 않아요. 미국하고 앉아서 얘기하는데도 북핵 폐기 문제에 대해서도 전달은 북핵 폐기의 의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됐는데 결국은 북핵 폐기의 의향이 전혀 없고 그냥 북한 핵을 소형화 또는 장착하기 쉬운 실질 사용할 수 있는 실전화를 시키는 기간을 벌기 위한 거였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가. 또 미국이 문재인 정권이 사회주의 정권이고 친북 정권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다. 제가 3년 전에 가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설마 자유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까? 하는 의문들을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G7 그 아시다시피 G7에서도 공동성명이 북핵 문제의 CVID가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정리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부가역적인 핵포기. 그 다음에 나토에서도 이번에 바이든이
공동성명에 북핵 문제 집어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IAEA에 도달가야 되고, 그래 이번에 생물학적 케미컬까지도 다 집어였습니다. 그 이번에 그 바이든이 작정을 하고 북핵 문제를 국제사회에다가 다 이제 정상들한테 확실하게 언급을 하면서 제재 완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북핵이 포기될 때까지는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문재인이가 이 성명에 사인을 안 했거든요. 근데 원래 문재인은 성명 사인할 자격이 없어요. 초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G7 회의에 참가 자격으로 갔는데 지금 이번에 G7 회의에서의 CVID가 다시 거론됐다는 것은 대단히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재인을 앉혀놓고 자유국방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의 입장을 분명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이 더 이상 친중 혹은 친북 경각을 더 이상 하지 마라라는 마지막 경고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G7 회의에서 CVID 부분을 잘 하게 하고, 또 하나는 북한이 사실은 생화학 무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탄저용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위 보유국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거론을 했다는 거죠. 이제는 문재인이 아무리 친중 행각을 하더라도 또 이번에 저 반중 블록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부분을 G7에 가서 미국과 자유방 G7 국가들이 문제를 앉혀놓고 교육을 한 거죠. 너 혼자 친중 친북 행각을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코드에 들어도 안 들어오고 또 사드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북한 핵에 대해서 미온적인데 도대체 너 문제가 뭐냐 이렇게 경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경고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은 이제 끝날 때가 다 됐구나. 자유방 국가들 전체가 문재인에 대한 이 친중 친북 정책에 대한 부분을 경고도 그냥 경고가 아니에요. 국가 정상들 다 모인 자리에서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대단히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으로 봐서는 두려운 그 회의였다. 이렇게.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북한과 중국을 손을 봤어요. 그 이제 나토 30여 개국 정상들하고 딱 이거를 공동성명 던지자마자 워싱턴에서는 에벌스테인 선임연구원이 방송에 나와서 뭐라 그랬느냐면은 문재인을 들어라는 식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한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갖고 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유엔 결의 안에 저촉도 된다. 그러니까 섣불리 한국이 이런 위험한 장난을 하지 마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엄청난 경고죠. 지난번 미국 갔을 때 에버스테인 선임 연구원하고 한 2시간 얘기했죠, 그죠? 2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굉장히 도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한반도의 정세를 깨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많은 그 조언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송영길 민당 대표가 뭐 다시 개성공단 재개 문제 뭐 이렇게 하는데, 글쎄 그거를 북한은 아무튼 뭐 금강산 부분은 이거는 뭐 다 새롭게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개성공단에 예를 들어 재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의 남북 간의 냉각 상태고 미중 간의 위험한 상황까지 가고 있는 상태에서 개성공단에 우리 국민이 가면은 잘못하면은 포로로 골모로 잡힐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됐고, 또 미국이나 EU가 이번에 분명하게 CVID를 거론한 것은 CVID가 되지 않으면은 북한의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미국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번 그 G7에 관한 모든 종합적인 것을 아날리스트가 쓴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보냈으니까 미스터한테 얻어보시고,
그 글에 보면은 일본이 이번에 아주 우스운 장난을 했습니다. G7에서 한국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 어떻느냐라고 했을 때 일본이 틀었잖아요. 일본이 반대했잖아요. 그 일본이 지금 문제의 사나이가 돼가 있습니다. 일본이요, 한미일 3자 회담을 일본이 틀었어요. 왜냐? 역사 문제 해결도 안 됐고,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는 한미일, 한국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관계를 개선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 하루 전날 그 영국 떠나기, G7 떠나기 전에 내가 백악관 그 국가안보보좌관한테 제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보냈습니다. 그 YTN에도 나왔는데. 그 질문할 때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저기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 설리번이. 그런데 가서 이제 그 좁은 공간에서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던데 일본한테 딱 보니까 일본이 no 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일본은 한국이 들어옴으로써 자기네들이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정보도 자기가 독점을 해야 되고 아시아에서 자기들의 지위가 향상돼야 되는데 이 한국이란 존재가 옆에 있음으로써 자기들이 이렇게 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일본이 네? 하는 행위 중에서 역사 문제 이런 거론하는 것은 일본이 대단히 잘못한 거고요. 예, 다시나 이 문제는 그 한국의 문재인 좌파 정권이 자초한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들어오기 전에는 미국은 항상 일본과 한국을 대등한 입장에서 대북 문제라든지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미국 한국 정부가 친중 행각을 하고 친북 행각을 하고 지금 유럽이나 EU 국가나 미국에 정반대되는 입장을 가기 때문에 미국이나 G7 국가로 봐서는 그러면 너가 고립을 자초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본의 발언이 세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균형점을 잡아준 게 지금까지 미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이 EU 국가의 그런 여러 가지 행태도 미국이 균형점을 잡아줬는데 미국한테 문재인 정권이 하는 한미동맹의 해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사드의 운영 문제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의 편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 G7이나 또 동북아의 이 정세 문제에 결정적으로 일본 우위의 상황이 돼버렸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죽창가를 들고 뭐 일본하고 싸우겠다고 일본 물건 불매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만약에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그런 행위를 했다면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사의 잘못은 철저하게 우리가 역사의 잘못에 대한 비판과 그들의 사과를 요구를 하지만은 지금 동북아 정세가 한국이 고립되고 또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시선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는 이 현재에서 일본하고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목숨 걸고 싸우는 식으로 또 국내 정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그런 행태는 이번에 G7에서 일본이 저렇게 한국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지만은 그런 원인 제공은 누가 했느냐? 문재인 좌파 정권이 한 거예요. 그렇죠. 고립을 자초했다. 그러면 미국이 좀 더 강하게 설득을 할 수 있는데도 미국 또한 문재인 좌파 정권에 대한 인정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심이 지금 드디어 이제 G7 국가가 한국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의심을 한 거죠. 그 오늘 저기 미사일 방어 저기 디펜스 그 차관보가 청문회에 나와서 사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사드가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지만은 사드하고 패트리어트를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 강하게 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에 어떻게 사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지금 사드 배정을 해놓고 사드 운영은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가 있는 여러 이제 군인이나 군属들 있잖아요. 네. 이런 데 대한 또 물자 공급이라든지 또 시설 공급 자체를 반대 쪽에 있는 소위 말하는 좌파 사람들이 맡고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그것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또 사드 문제는 우리나라의 방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는 것은 중국은 흥룡왕성에 사드가 50배 되는 통풍이라는 이 사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통풍 시스템을 가지고 중국은 일본까지 다 겨냥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북한 핵이 이제는 완전 핵 보유국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방어조차를 못하게 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다. 그래서 사드가 분명하게 방향각도 중국을 향하지 않고 북한을 향하도록 돼가 있는 그것도 다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사드가 오면은 뭐 사람이 뭐 불에 타서 죽는다 그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했던 좌파들이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좌파들의 속임수 국민도 속지 않아요. 이 사드는 방어용이다. 이래서 미국이 좀 더 한국 문재인 정권에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드 또 제2의 사드도 필요한 거예요. 제2의 사드도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중국이 알리지 않은 건 그 사드가 북경을 향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담보는 정부로서 충분히 국가 간에 그거를 뭐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그래도 뭐 북경을 향한 사드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미군이 그래 하더라도 그거를 다 우리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다 이래 보는 거고 근본 인식은 사드가 미국으로 봐서는 미국의 군인이나 미국 군인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거다 보니 한국 국민으로 봐서는 기본적인 한국 국민의 방어용이죠. 방어용이다 이래 보는 예. 거죠.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이 중국 가가지고 사드 문제 때문에 터지니까 가서 산불 정책이라 해가지고 예. 미국에 딱 써주고 왔잖아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이 그래? 한번 해봐라. 이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태가 돼. 그러기에 이 정권은 근본적으로 미국 이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봐야 될 생각이고 또그 의회가 상원의회가 미국 상원의회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반동 정권이에요. 네. 이 정권은 사회주의 정권이다. 그리고 명확하게 친북 정권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문재인 정권을 쳐다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여러 가지 정보기관도 그렇고 아까 했던 그런 정말 싱크탱크의 주요한 사람들 만나서도 설명을 했는데 뭐 아는 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야, 대한민국에서 저러한 정권이 만약에 나올 수가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져요. 그런데 그들이 4년 지난 지금 보면은 뭐 한미동맹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 조 대표님 만나시면은 하이해라 하시고 그분이 조 대표님 같은 분이 저기 한국에 계속 그런 말을 해줘야지 그 나라가 잘 될 거라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하는 소리가 한국에는 좌파 언론들이야 우리 공화당이나 우리 공화당의 대북 정책, 대중 정책이라 뭐 우리는 반중 노선, 반 김정은 괴뢰 정권 뭐 이런 노선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아무튼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되고 친미 정당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좌파들이야 우리 공화당이 싫지만 조중동이라는 우파들도 그 탄핵에 너울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떠드니까 자기들이 잘못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그냥 무시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가는 행태는 국가의 미래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옳지 않다. 우리만큼 정확하게 이 상황을 판단을 하고 반중, 반북, 그다음에 친미, 한미 동맹 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정당이 없다는 겁니다. 그 미국도 이제 아실 거예요. 저 사람 내가 헬리대에서 만났어도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다.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국방부에서 계속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미 관계라든지 그때 이제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그 JADC라는 JADC2라는 그게 이제 기획이 돼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든 정보와 전술을 통합해 가지고 전시에
미국의 주도하에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관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전시작전 통제 소용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아마 제가 유튜브에 제가 올렸습니다. 삼성 장군이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질문을 해서 올렸으니까 언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전자권 전환은 물 건너 갔다고 봅니다. 전직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얘기했죠. 한국은 지금 전자권을 가져갈 준비가 덜 돼 있다. 네, 명확한 얘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전자권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그냥 나라를 그냥 북한 괴뢰 정권한테 넘기겠다고 똑같아요. 준비가 안 되고 방어 시스템이 안 돼 있는데 전자권을 가져왔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 전자권을 연장을 했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시각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좌파들이 저렇게 전자권 회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단호하게 전자권 회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문재인이가 서야 할 길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저기 미국의 바이든 정권도 문재인의 그 어떤 그 배를 별로 그렇게 크게 두고 있지 않으니까 또 이런 거를 묻더라고요, 최근에.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할 시 이명박이는 돕지 않았느냐라고요. 이명박 쪽은 그 당시에 친이 친박 갈 때 돕지 않은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조를 했죠.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는 돕지를 않고 아예 일조를 한 거네.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국회 탄핵 소추 3일 전날 전직 장관 강요들을 모은다는 전제하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명박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일조를 한 사람이에요. 도움을 준 게 아니고 그 사람 또한 판단을 잘못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면 반기문이 대통령 될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때 그런 큰 미스를 한 거죠. 반기문이도 뭐 최근 뭐 여기 싱크탱크하고 이렇게 우리처럼 벌초를 많은 회의를 합디다. 그래서 나한테 저기 초대가 왔더라고요. 그저께. 근데 참석 안 했어요. 나 반기문 참 사람 좋게 봤는데 너무 그 미꾸라지 그치 여기저기 붙는 게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뭐 환경 관련해서 하나 무슨 직책을 맡고 있죠. 네. 근데 이명박 정부의 지금의 친이계들이 김무성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의힘을 접수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탄핵의 강을 건너고 뭐 탄핵을 묻고 가자 하는 것은 뭐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얘기다 이래 보고요. 결국은 탄핵은 묻힌다고 묻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한미 동맹이 있고 국민들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급속도로 늘어났어요. 문재인 정권이 하는 행각이 친중 행각, 진북 행각을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국민들이 70%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미국이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정권, 좌파 독재 정권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보다 더 무서운 사회주의자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문재인은 뭐 10개월 있으면 이제 물러날 텐데 왜 문재인 뭐 끌어내자 하느냐. 실질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항들이 부정부패 아닙니까? 권력형 비리. 맞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서슬퍼런 역대 정권의 검찰총장들은 권력형 비리에 손을 댔어요. 뭐 노무현 때 노건평 씨, 김대중 때 아들 홍삼 트리오, 그 다음에 김영삼 때 김현철, 뭐 다 손댔지 않습니까?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이 윤석열은 자기가 권력 요구의 야망 때문에 검찰총장직을 나올 때 제가 그랬어요. 7월까지면은 7월까지
권력형 비리, 네, 소위 말하는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CVID, 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음, 검찰총장을 두고 그만두고 나오면요. 다음 그렇죠, 대통령 선거할 그렇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면죄부를 줬지 않습니까? 조국 수사도 문재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국 수사를 했고 본인이 결국 나오니까 권력형 비리는 다 묻혀버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이 져야 된다. 윤석열이 그동안 지금 이제 7월달 다 돼가는데 나와서 4개월 동안 뭘 했습니까? 다니면서 다녀봐야 그 사람들 얘기 듣고 그런 건데 오히려 검찰의 칼을 들고 권력형 비리에 손을 댔으면은 좌파들은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는 편한 길을 가고 후배들한테 그걸 맡기니까 지금 검찰총장 김호수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도 자기의 권력욕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 국가관이나 문재인 정권과 같은 좌파 독재 정권이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역할이고 또 검찰총장은 제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그렇게 하면 윤석열이 나오면은요 아마 상대도 없이 대통령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쉬운 길을 택하고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면제해 줘버리는 그러한 행태를 취해서 이번도 정권을 가져오기가 상당히 힘들겠다라는 우려가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생각인데요. 윤석열이의 그 이념이 굉장히 수상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어쩌면 that's my view인데 내가 내 분석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my view인데 문재인하고 모종의 something을 계획하에 일찍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보수인 척 일체 보수라는 어떤 그 사람한테 보수라는 정체성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수라고 믿어요, 그 사람은?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의 정체성을 곧 드러날 거고 네, 국민들은 문재인이 워낙 싫으니까 문재인하고 싸운 것도 아니잖아요. 추미애하고 네, 싸운 거지. 문재인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음, 문재인 조국 수사라는 것도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 이번에 나온 것도 문재인의 권력형 비리를 덮어주고 결과는 덮어줘 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는데 그것은 드러납니다. 자기가 무슨 아하, 보수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 유세 때 같이 유세에 참여를 했고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원하지 않았다. 저는 전혀 다른 정보를 알고 있고 음, 그 정보에 대해서도 언젠가 제가 발표를 할 거예요. 네, 그거는 그 김수남 총장한테 음악교 김수남 총장이 했다는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김수남 총장은 저한테 전혀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좀 밝히려고 그래요. 네. 김수남 하여튼, 총장은 바보같이 자기를 임명한 임명권자를 구속시키는 검찰총장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 했나 그러면은 임명권자를 구속시키는 검찰총장은 대한민국에 못 산다. 지금은 촛불의 광풍 때문에 저 거짓 촛불의 광풍 때문에 판단을 그래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게 된다. 그래서 구속하지 말고 네, 그냥 임명권자라서 저는 임명권자를 구속할 수 없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외국 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 용기 없는 친구가 용기 없는 자가 그걸 못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남자끼리 만나면 그러합니다. 네가 만약에 내가 정말 너 앞에서 한 대 두드려 패고 싶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미국이 그 백신 5억 회분을 기부하는데 저소득 국가에 기부하는데 뭐 북한도 원한다면은 하는데 문재인이가 북한을 자기가 공급해 주겠다고 아니 자기가 뭐 얼마나 백신이 지금 남아 돌아가서 북한에 공급을 해요. 미국 따라가다가 44조 예? 미국에다가 44조 갖다 주고 예. 55만 명 백신 받아와서 백신 으흠. 구구라고 돌아와서 오스트리아 가가지고 미국 북한에 백신 주겠다. 미친 네. 거죠, 미쳤어. 그 좀 정신이 생색내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뭔가 정신 놓은 사람이지.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국민들한테 북한 백신 지금 한국에도
올바른 좋은 백신 공급이 안 돼서 국민들이 다 그렇잖아요. 10,000원짜리 백신 맞고 싶은데 2,000원짜리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싶겠습니까? 저도 오늘 백신 맞으러 가요. 지금 아, 그래. 인터뷰 하는데 저도 좋은 백신 맞고 싶죠.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이 구매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북한에 백신 주겠다 하니 국민들이 뭐라 한 줄 알아요? 이제 맛이 갔구나 이래 보는 거죠. 맛이 갔다. 맛이 간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국민은 하여튼 저 뒷전에 두고 하여튼 이 인간은 인간이 빨리 나와야 되는 나라가 잘 아까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은 아무리 10개월 후에 나가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은 문재인보다 더 무서운 놈이 들어오면은 나라는 끝장납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자유파 국민들이 막아야 될 역사적 책무, 국민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제가 지금 전국 투어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길로 굳굳하게 걸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글쎄요. 하여튼 뭐 우리 공화당이 참 있어서 저는 저하고 생각이 같은다는 것은 참 힘들거든요. 생각이 우선 같지 않으면 적이에요. 생각이 같으면 동지고. 예. 저보고도 오늘 누가 그러던데 뭐 나보고 아주 이 사람은 골수 우파에서 지금이 이념 시대가 아닌데 그 좀 버려라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미국은 미국은 보수하고 민주 공화당 양당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무슨 미들러브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보수라고 괜히 디스클레이즈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힘들 거예요. 예. 세대가 지금 뭐 밝혀지겠죠.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맞아야 될 시간이 딱 정해져 예. 있어서 그래서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얀센이 미국의 볼티모 창고에 엄청나게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다가 얀센을 줬거든요. 별로 필요성도 없는 거. 그러니까 오늘 참 백신 잘 맞으시고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또 열심히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기 좋네요. 오늘 아주 더 10년 젊어지시게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